사랑하는 6시 라디오 식구 여러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복이 덩굴째 굴러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사는 김순애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 기적이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살.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여자의 몸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 있다는 걸요. 그 사람의 손이 제 어깨에 살짝 닿았을 뿐인데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몸 구석구석에서 깨어났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느껴질 때마다 제 가슴은 마구 뛰었죠. 다리가 저절로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이 꿇릴 뻔했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제 속옷 안까지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블라우스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어쩔 줄 몰랐죠. 평소엔 메마르고 감각이 없던 제 몸이 그 사람 앞에서는 마치 20살 소녀처럼 촉촉하게 젖어들었어요. 누군가의 손길을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강렬할 수 있다는 걸 이 나이에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알고 보니 위험한 남자였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내 오래된 장롱에 걸린 꽃무늬 원피스를 비추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혼자서 아침을 맞이하죠. 다리를 내려놓는 순간 또다시 익숙한 저림이 느껴졌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73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흔적이 내 온몸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다리가 또 말썽이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은 벌써 아침 산책을 나온 노인들로 북적거렸어요. 나도 그 무리에 섞여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는 일상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다리가 자꾸 말을 듣지 않아 걱정이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혼자 먹는 아침상은 언제나처럼 소박했어요. 김치 한 조각과 미역국, 그리고 작은 밥 한 공기. 나는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집안을 채우는 소리가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마트에 가야 하는데 나는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나는 큰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그게 내 유일한 외출이기도 했죠. 공원 산책과 마트 장보기, 그리고 저녁에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 이것이 내 하루 일과였습니다. 천천히 준비를 마친 나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이고, 나는 재빨리 난간을 붙잡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건 새로운 증상이었습니다. 전에는 저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힘까지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러다 넘어질지도 모르겠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내내 다리가 불안했어요. 평소라면 1시간도 안 걸릴 일이 오늘은 2시간이나 걸렸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은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병원에 가봐야겠다. 나는 결심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 다리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대로 집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다음 날, 나는 오랜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병원 약보다는 한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 나는 집 근처 한의원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내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나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내 메마른 가슴에 다시 물을 주게 될 줄은요. 한의원 문을 열자 은은한 한약향이 내 코끝을 스쳤어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문득 옆자리에 앉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게 뻗은 허리로 앉아 차분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나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남자와 눈이 마주쳤죠. 안녕하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깊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죠. 얼마 만의 느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말끔했어요.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한 헤어스타일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위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나는 그런 분위기에 자꾸 시선이 끌렸어요. 다리가 불편하신가 봐요? 남자가 내 지팡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요즘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래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비슷한 증상으로 여기 다니고 있어요. 한의사 선생님이 아주 실력이 좋으시죠. 남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재빨리 다가와 내 팔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남자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그의 팔을 잡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도 그와 가까이 있자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 남자는 아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짝 놀라며 인사를 했어요. 아직 진료 안 받으셨어요? 곧 불러주실 거예요. 그런데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김순애입니다.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는 박재형이라고 합니다. 65세고요. 남자는 공손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남자의 제안이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설렘을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 날 나는 재형과 한의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재형은 내 다리 증상에 대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어요. 한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쳤던 거예요.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나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마음이 지쳤다. 혹시 요즘 많이 외로우세요? 재형의 질문은 날카롭게 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내 눈에 맺힌 눈물이 말해주고 있었죠. 재형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봄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내 옆에는 재형이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같은 증상을 공유하는 사이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리가 어떠세요? 재형이 물었어요. 신기하게도 당신과 있을 때는 증상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스스로의 대답에 놀랐어요. 사실이었죠. 재형과 함께 있을 때는 다리에 힘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마음이 편안해져서일 거예요. 재형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순애 씨,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재형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족욕통과 한방차가 들어있었어요. 다리에 좋은 약초를 넣은 족욕제와 혈액순환에 좋은 한방차예요. 제가 직접 만든 거죠. 나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한 것인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건강식품 관련 일을 했거든요. 재형은 수줍게 웃었어요. 이런 약초들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날 저녁 나는 집에서 재영이 준비한 조격제를 뜨거운 물에 풀어 발을 담갔습니다. 은은한 약초 향이 온 방 안에 퍼졌어요. 나는 오랜만에 풍요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나는 중얼거렸어요. 내 마음 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나도 누군가에게 설렘을 느끼고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감정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가볍게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이 든 얼굴이지만 그 안에서 소녀 같은 반짝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재형과의 만남은 점점 더 내 일상을 채워갔어요. 함께 걷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나는 오랜만에 내가 여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정인지 깨달았어요. 준혜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재형이 물었습니다. 제가 좋은 음악회 티켓을 2장 구했거든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음악회요? 아이고, 저 같은 늙은이가 무슨. 늙은이라뇨. 준혜 씨는 참 아름다우세요. 재형의 진심 어린 칭찬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만난 소녀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재형 씨를 만났다. 이상하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몸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 같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만든다는 말이 맞는 걸까? 그렇다면 재형 씨는 내 마음의 의사인 셈이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다시 설레는 마음을 느끼다니. 봄날의 공원은 활기가 넘쳤어요. 나는 재형과 함께 산책로를 걸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삼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나와 재형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은지야, 여긴 어쩐 일이니? 재형의 목소리가 갑자기 긴장된 것 같았어요. 내가 삼촌을 어디서 찾겠어요? 전화도 안 받고. 여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당황스러웠어요. 재형이 젊은 여성을 조카라고 소개했지만 그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준혜 씨, 죄송합니다. 제 조카입니다. 재형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은지는 눈을 굴리며 재형을 바라보았죠. 삼촌, 또 시작한 거예요. 나는 또 시작한 거예요. 라는 말에 의문이 들었어요. 무슨 의미일까? 은지야, 나중에 얘기하자. 재형이 조용히 말했지만 은지는 계속했어요. 이번엔 또 무슨 말로 꼬셨어요? 건강에 좋은 조격제. 아니면 특별한 한방차. 은지의 말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가 말한 것은 정확히 재형이 나에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은지야, 그만해. 재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번에도 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 삼촌. 은지의 마지막 외침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때 재형이 은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어요. 삼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알아요? 외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럼 이제 그만해야죠. 재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었죠. 대신 고개를 숙이고 은지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나는 충격에 빠져 벤치에 앉았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재형은 정말 사기꾼이었을까? 내 돈을 노렸던 걸까? 나는 집으로 돌아와 손을 떨며 전화기를 들었어요. 재형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동안 느꼈던 설렘과 행복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다음 날, 나는 재영에게서 온 전화와 문자를 모두 무시했어요. 내 마음은 다시 단단하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만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다리 증상은 다시 심해졌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하게 느껴졌어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고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이 사람 내 돈을 노린 건 아니었을까? 나는 자꾸 이 생각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되돌아보면 재영은 한 번도 내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자신이 계산했고 선물도 건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2주가 흘렀어요. 나는 점점 더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 통증이 심해져 산책도 포기했고 마트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내 마음속은 공허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립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밤마다 재영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던 눈빛. 어느 날 나는 결국 병원을 찾았어요.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리증입니다. 몸의 통증이 심리적 원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의사의 말에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건강해졌던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이 생각을 했어요. 재형과 함께 했을 때는 다리 통증이 줄어들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라디오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재형이 내 곁에 있을 때 나는 외롭지 않았고 그것이 내 몸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우연히 약국에서 재형의 지인을 만났어요. 그는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순애 씨죠. 재형 씨 친구분 맞으시죠? 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요즘 재형 씨 안 만나세요? 그 사람 많이 힘들어 하던데요. 힘들어 한다고요? 나는 의아했습니다. 네, 조카랑 오해가 있었나 봐요. 재형 씨가 요즘 매일 우울해하고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저기, 혹시 재형 씨가 정말 사기꾼인가요? 사기꾼이라뇨. 그 사람이 말이에요. 그 지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형 씨는 예전에 중소기업 대표였어요. 회사가 부도난 후에 힘든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 치매 간병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노인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답니다. 노인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요. 네, 외로운 노인분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재영 씨가 자원봉사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렇다면 은지는 왜? 아, 그 조카요? 원래 삼촌을 많이 못 믿어요. 재영 씨가 회사 부도날 때 가족들에게 많은 빚을 졌거든요. 지금은 다 갚았지만 은지는 아직도 삼촌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까봐 걱정하나 봐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건가? 재형의 진심을 의심했던 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재형 씨는 순애 씨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했어요. 오랜만에 그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서 우리 모두 놀랐죠. 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재형이 나에게 진심이었다면 나는 그에게 너무 잘못한 거였어요. 용기를 내어 재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그가 전화를 받았어요. 순애 씨, 재형의 목소리는 놀랍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재형 씨. 저예요. 제가 전화 드려도 될까 해서요. 내 목소리도 떨렸어요. 물론이죠. 잘 지내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아니요. 사실은 잘 지내지 못했어요. 다리도 더 아프고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애 씨가 보고 싶었어요. 재형의 말에 내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때 내가 너무 빨리 판단했어요. 제대로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만 보자고 해서 내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어야 했는데 은지와의 관계가 복잡해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순애 씨께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전화선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형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그러시겠어요? 재형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한의원 앞에서 재회했어요. 재형은 여전히 말끔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이 조금 수척해 보였습니다. 나를 보자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순애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재형은 내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요. 나는 수줍게 답했어요. 우리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형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사업 실패, 어머니 간병, 그리고 노인 힐링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까지.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노인분들께 가장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정서적 지지라는 걸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요. 그래서 저를 만나주셨던 거군요? 내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애 씨를 알아가면서 저도 모르게 진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형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순애 씨는 그냥 사람만 계셔도 고마운 분이에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내 존재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8장. 2달이 지났어요. 나와 재형은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재형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내가 같은 경험을 한 선배로서 다른 노인들을 돕는 역할을 맡았어요. 오늘도 프로그램이 끝난 후 나와 재형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내 다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가끔 피곤할 때 살짝 저릴 뿐이었죠. 순애 씨, 다리는 괜찮으세요? 재형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네, 아주 좋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니라 순애 씨가 다시 활기를 찾으신 덕분이죠. 재형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재형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어요. 이런 행복이 내게도 다시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나이 들어도 누군가를 설레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기분이야. 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재형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주변 벤치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우리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왔을까?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노인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대요. 재형이 말했습니다. 순애 씨의 경험담이 정말 큰 위로가 되나 봐요. 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내 경험과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재형 씨, 고마워요. 당신이 내 인생에 들어와 준 덕분에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순애 씨도 제 인생의 빛이 되어주셨어요. 재형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함께 석양이 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와도 내 마음은 이제 어둡지 않았어요. 재형이라는 내 인생의 늦은 봄을 선물해준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무언가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사랑일 수도, 새로운 만남일 수도,
혹은 작은 희망일 수도 있어요. 나는 73살의 나이에 그 진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기대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요. 73살의 나도 65살의 제 형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